달 전에 나한테 있었던 일이고 내가 겪었던 일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말 그대로 구글링만 하면 튀어나와. 하지만 내가 읽어온 기사들은 전부 고도로 검열되어 있었고 그게 바로 이 글을 올리는 이유 중 일부이기도 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 나, 보츠와나로 여행을 가는 중 여동생이 산림 경비대에 근무하는 남자랑 결혼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기 위해 보츠와나로 갔던 거였어. 우린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내가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맡아야 하거든. 한참을 운전한 끝에 마침내 도착했고 첫날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대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다음날 동생의 약혼자가 오카방고 삼각주 외곽을 차로 돌아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자고 제안해왔어. 난 그러자고 했고 우린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기린, 표범, 하마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를 발견했지. 재미는 있었는데 진짜 지랄맞게 더웠어. 코끼리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게 나중에 중요해져. 그러다 결국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고 요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해가 진 후 동생의 약혼자가 이제부터는 그냥 존이라고 부를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나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에 존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걸 느꼈어. 전화를 끊은 존은 우리가 저녁을 먹는 내내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지. 나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존은 얼버무리며 그저 별거 아니라고 말할 뿐이야. 우리는 저녁 식사 후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존이 아까 전화를 걸어왔던 자기 상사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해. 상사는 누군가 죽은 코끼리들을 발견했다고 존더러 확인해보길 원한다고 말했고 존은 상사에게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고 해. 존은 그러면 나에게 내일은 일 때문에 바쁠 것 같다며 사과를 해왔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 꽤 술기운이 오른 듯한 존은 기분이 언짢은 듯 우리가 가까워져야 할 때인데 이 코딱지만한 오두막에 날 혼자 두고 가야 한다고 투덜거려. 밤은 계속되었고 몇 잔의 맥주가 들어간 후 존은 내일 자기랑 같이 가자고 말해. 나는 주저했어. 죽은 코끼리를 조사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거든. 존은 고집을 부리며 헬리콥터를 탈 거라 더위 속에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덧붙였고 결국 같이 가기로 해. 다음날 우린 아침을 먹은 후 작은 비행장으로 향해. 헬리콥터는 엄청 허름했지만 불평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 이륙 전 절차가 이래저래 많아서 결국 우리가 이륙한 건 정오가 막 지난 후.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날아다녔고 넓은 지역을 굉장히 빠르게 수색했어. 헬리콥터 안에는 나랑 존 그리고 다른 산림 경비대원, 거기에 내가 볼 때 아직 수습 경비대원으로 보이는 사람 1명 그리고 조종사가 타고 있었고 존이랑 다른 대원은 살아있는 코끼리를 가까이서 조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취총을 준비해놓았어. 마침내 뭔가를 발견해. 햇볕 아래에 코끼리 3마리 정도가 누워있어. 우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착륙한 다음 뛰어내려. 악취가 끔찍해. 파리가 사방을 날아다녀. 사체는 반은 먹혔고 반은 썩어 있었어. 3마리의 코끼리가 함께 죽어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막 충격적이거나 하진 않았어. 존과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격렬해지는 게 느껴져. 나는 무리에서 겉돌며 어색하게 서성거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대화에 끼어보려고 시도해. 그러니까 아마 밀렵꾼들이 써주겠다는가? 모두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봐. 그 사람들은 존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나부랭이를 데려왔다고 화가 난 것 같았어. 결국 존이 말해. 밀렵꾼 같진 않아. 아직 상아가 달려있잖아. 그 생각까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바보같이 느껴져. 대원들이 사체를 계속 검사했고 두 대원 다 그중 어린 코끼리 사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 그 사체는 옆으로 누워있었지만 그것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머리를 땅에 꽂아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상한 각도로 지면을 향하고 있었어. 마침내 다른 대원이 또 다른 사체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자고 제안했고 우린 다시 이륙해서 약 1시간 정도 더 날아다녀. 다른 대원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착륙해서 대원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헬리콥터에 어색하게 걸터앉아 공중에 발이나 대롱거리고 있었어. 점심을 먹으며 존은 연료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수색을 할 거라고 말해. 우리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비행장까지 대략 45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 우리가 식사를 끝내기 전 대원 한 명이 존에게 그 어린 코끼리는 진짜 목이라도 부러진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걸 주워들었고, 나는 내뱉듯이 말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대원은 그저 나를 한번 노려보더니 식사를 마저 했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이륙해 수색을 재개했어. 약 30분 후 조종사가 우리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선회해 집으로 향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5분 후 그 견습 대원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나무가 없는 빈 땅 근처에 약 12마리의 죽은 코끼리가 누워있어. 저무는 해가 녀석들의 사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워 발견하기 쉽게 만들었던 거야. 우리는 근처에 착륙하여 그곳으로 향해. 저번보다 냄새도 더 심하고 사체의 훼손도 더 심각했어. 나는 딱히 자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 그럼에도 몇몇 시체가 청소부들에게 뜯겨졌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 뱃가죽이 찢어져 있고 내장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모든 상아는 멀쩡하게 붙어 있었고, 나는 존에게 혹시 누군가 장난삼아 쏘아 죽였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봤고, 그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며, 이렇게 많은 수를 죽이려면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총을 쏴야 되고, 게다가 마취총으로 코끼리를 쏴보았던 경험에 의하면 녀석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린 개체들을 중심으로 원을 형성하기 마련인데, 이 사체의 무리들은 서로 1-2km는 떨어져 흩어져 있는 게 마치 완전한 패닉 상태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다고 말했어. 그는 그 다음 다른 일부 사체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했어. 사체 2마리에 다리가 없었어. 물론 며칠에 걸쳐 뜯어먹힌다면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배는 내비두고 다리부터 뜯어먹을 거라 생각하긴 어려웠어. 조금 조사를 한 후 우리 모두는 아마도 청소년기 정도 되어 보이는 머리가 없는 작은 코끼리의 사체에 모이게 되었어. 여기서 머리가 없다는 게 새나 들개 따위에게 살점과 가죽이 뜯어먹혔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녀석의 머리, 그리고 목과 오른 어깨가 사라져 있었어. 마치 무언가에게 잡아 뜯어진 것처럼 말이야. 거기에 이 사체는 비교적 작을지 몰라도 여전히 무게가 몇 톤은 되고 키도 인간의 2배는 되었어. 누가 마법 같은 걸 써서 아가리에 다이너마이트라도 소환한 게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었다니까. 이 시점에서 존과 다른 대원은 이게 얼마나 몹쓸 짓인지에 대해서 역정을 내며 욕을 퍼붓고 있지만, 네가 생각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혼란과 근심을 얼버무리기 위해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들이 좀 쏟아내도록 잠시 내버려둔 후 난 이제 어떡할 거냐고 물었고, 다른 대원이 나에게 이제 집에 가서 환경부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고민할 거라고 퉁명스럽게 말해. 우리가 모두 헬기로 돌아가기 시작하던 그때 견습 대원이 말해. 구멍은 안 봐요? 모두가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고 존이 말해. 뭔 구멍? 견습 대원이 우리를 작은 언덕으로 인도하면서 말해. 아까 이 위를 날아갈 때 모두가 본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언덕 옆에는 대략 15에서 20도 정도 아래를 향해 구멍이 나 있었어. 이 구멍이 또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어. 두더지 구멍처럼 생겼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쪽은 지하철 터널만큼이나 컸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이것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존에게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존은 그저 자기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릴 뿐이야. 그러던 그때 조종사가 들어갈 거냐고 물어. 이 인간이 뭐라는 거야? 나는 그저 미친놈 보듯 그를 쳐다볼 뿐이야. 우리가 저길 왜 들어가? 다행히 다른 대원이 말해. 아니야, 해도 거의 졌고 그냥 사진이나 몇 장 찍고 돌아가자. 우린 보고만 하고 조사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자고. 이 사람 마음에 드네. 우리는 돌아가기 시작해. 다른 3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서두를 것도 없었던 조종사와 나는 사체들을 면밀히 관찰해. 정말 소름이 끼쳤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쩌다 보니 사체 위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는 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헬리콥터에 탑승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이 얼마나 조용했었는지 알아챘어. 날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파리 빼고 다른 동물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대원이 사체에서 뛰어내려 헬리콥터로 향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우리 모두 무언가가 쓸리는 듯한 커다란 소리를 들었어. 마치 모래 위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 그 즉시 나는 아직 살아있던 코끼리 하나가 일어나려고 한다고 추측했고, 우리 모두 헬리콥터에서 뛰쳐나와 소음의 근원으로 향했어. 해가 빠르게 저물고 있고 지평선에 점점이 펼쳐진 코끼리의 거대한 그림자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존과 다른 사람들이 코끼리의 시체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나도 더 잘 보이는 자리를 찾아 근처에 거의 손상되지 않은 시체 위로 뛰어 올라갔어. 코끼리를 등반하면서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땅에 누워있는 검은 실루엣을 바라봐.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내 눈에 움직임이 포착됐고, 처음에는 마치 영화 듄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벌레처럼 구멍에서 뭔가 기어나오는 건 줄 알고 겁에 질렸지만, 그때 나는 코끼리가 자기 몸을 질질 끌어 구멍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 같은 광경에 눈치를 채. 존과 다른 대원은 이미 시체에서 내려와 굴 쪽으로 가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갔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죽은 코끼리들을 잔뜩 보고 나서 그저 살아있는 코끼리를 보고 싶었을 뿐인지도 몰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우기지도 않을 거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냥 난 왠지 이걸 가까이서 본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우린 엄청나게 거대한 죽은 코끼리를 끼고 돌아 구멍의 입구를 응시했어. 이 시점에선 어둠이 빠르게 들이오고 있었는데라 터널의 그림자에 세세한 부분은 상당히 가려져 있었지만 신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거기서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은 보였어. 구멍의 입구에 서 있던 건 바로 사람이었어. 고릴라처럼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머리카락은 길고 엉켜 있었고 완전히 발가벗었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것의 사이즈였어. 이 사람은 코끼리를 아래에 두고 웅크리고 앉아있었어. 그 사람의 몸은 실제로 그 지하철 크기의 구멍에 살짝 낑겨 들어갈 정도였고, 이 말 그대로 거인인 사람 앞에 코끼리의 몸은 마치 거대한 회색 강아지처럼 보였어. 그 사람의 신체 비율은 완전 엉망진창이 따로 없었어. 쭉 뻗은 널찍한 상반신은 트럭만큼 긴 팔이 거미의 다리처럼 뻗어 있었고 터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접혀 있었으며, 굵은 손가락의 끝엔 바늘처럼 뾰족한 갈퀴 발톱이 달려 있었어. 한편 하반신은 뭉툭하고 빈약했고 다리는 비록 각각 성인 남성 정도의 크기였을지라도 겉보기엔 사람답게 생기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비하면 너무 매갈이 없어 보여 거의 퇴화한 것처럼 보였어. 우리는 마침 그것이 터널로 막 돌아가려던 순간 그것을 보았던 것이고, 구멍 속으로 코끼리가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건 사실 코끼리가 다리를 잡혀 땅속으로 끌려가던 것이었고, 저것이 코끼리의 시체를 무슨 감자자루 마냥 잡아당기는 것을 본 우린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갑자기 놈이 고개를 두리번거렸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서 그랬다기보단 야생동물이 이따금씩 주변을 경계하는 모양새로 보였어.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의 눈이 우리를 향해. 그것의 얼굴은 엉망이었어. 눈은 희뿌옇고 탁했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 수 있었어. 코는 박쥐처럼 위로 들려 있었고 입은 숨을 쉴 때마다 약간 벌어졌으며 그때마다 하마 입에서나 볼 법한 넓적하고 두꺼운 거대한 이빨이 모습을 드러냈어. 그것들은 모두 삐뚤어져 있었고 일부는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었지만 전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고, 나는 그 이빨들이 지금까지 봤던 코끼리들의 다리와 머리를 손쉽게 뜯어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어. 가장 이상한 부분은 머리 모양이었어. 마치 태아의 두개골처럼 뒤틀리고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었어. 또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구부러져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은 영화 그것에 나오는 그 여자 그림같이 생겼다는 거야. 피부엔 혈관이 붉어져 있었으며 어깨와 등은 흑투성이었음에도 종이장처럼 하얗고 거의 반투명의 지경이었어. 눈 주위 피부에는 주름이 어찌나 많은지 거의 눈썹처럼 작용해 이것이 매우 놀라고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만들어 주었어. 그 찰나의 혼란스러움이 지나간 후 그것의 얼굴은 엄청난 분노의 표정으로 일그러져. 그것이 끔찍하게 듣기 싫은 울음소리를 내뱉어. 청각장애인의 비명소리와 거의 비슷하고
낮고 일정한 톤이지만 본능적으로 손을 귀에 올려 막으려 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 우리 모두 헬리콥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존이 무엇라고 소리쳤지만 내 귀엔 이명이 울리고 있었느라 흐릿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우리 모두 완전히 공포에 질려 헬리콥터에 올랐고 나는 안전띠를 착용한 후 뒤를 돌아 구멍 쪽을 바라봐.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괴물이 우리를 향해 발톱을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어. 전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분명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느렸어. 그것은 손톱으로 땅과 코끼리 사체를 파헤치며 움직이고 있었고 뒷다리는 그저 힘없이 끌려오고 있어. 마치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처럼 말이야. 우리 모두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조종사가 헬리콥터를 시동하는 동안 그것을 응시해. 그것이 그중 제일 커다란 코끼리를 하나 잡은 다음 그것을 앵커 삼아 자신을 끌어당기는 데 사용했던 것을 봤던 게 기억나. 그 코끼리 사체는 그것을 향해 말 그대로 미끄러져 갔어. 마치 그 정도 무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손을 뻗어 우리를 잡으려고 해. 여전히 닿기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었어. 그것의 전신은 아마도 스쿨버스 2대를 나란히 놓은 것보다 길었을 거야. 다른 대원이 마취총을 쏘았지만 솔직히 그게 명중했는지 아닌지조차 보지 못했어. 하지만 저 커다란 걸 빗맞췄다면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 거겠지. 공중에 날아오른 다음 조종사가 헬리콥터를 집방향으로 돌려 이렇게 빨리 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의 속도로 쏜살같이 집을 향해 날았어. 날아가던 중 또다시 둔탁한 포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지만 내 귀는 아직도 너무 울려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 나머지 밤은 흐릿했어. 착륙한 후 나눈 대화는 별로 기억나지 않지만 오두막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 왠지 그냥 그것이 밤새도록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내가 있던 작은 나무 오두막을 뚫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 나는 존에게 바로 떠난다고 말하고 약 6시간 동안 운전한 다음 주유소에 들려 차 안에서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나는 멈추지 않고 운전해 집에 도착한 다음 샤워실에 들어가 물을 맞으며 거의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 결국 나는 존에게 전화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존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대규모의 팀을 조직했었는데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땐 8구의 사체만 발견되었고 구멍은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있었다고 해. 그 후 몇 주 동안 존은 나에게 그 정체불명의 생물체를 추적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결국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산림 경비대원들은 우리가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헛가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꽤 많이 말다툼을 했었다는 듯해. 코끼리의 시체가 그 구멍들 근처에서 계속 나타났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그 직장을 그만뒀고 지금은 배달부로 일하고 있어. 너희들은 아마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글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찾긴 했지만 대부분은 코끼리의 사망을 개체 전체에 퍼진 모종의 전염병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 그리고 또한 그 기사들이 대부분 사진을 생략했다는 점도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비교적 온전한 코끼리의 사진만 보여주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생물이 사지가 뽑힌 채 발견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만들려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땅에 난 구멍에 대해서도 절대 보여주지 않고. 하지만 너희 중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관련 기사 링크야. 스노우 엔젤. 절대적으로 사악한 무언가가 날 보고 있다고 확신해 본 적 있어? 만약 있다면 1부터 10까지 척도로 평가해 볼 때 몇 점 정도로 확신이 들었어? 나는 오늘 밤 8점 정도 되는 일을 경험했어. 나는 오후 10시경에 부모님 집에서 내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 부모님은 차로 고작 1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10분이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살던 곳은 시골이었어. 가로등도 없는 한겨울의 미시간. 그리고 나는 비교적 관리가 덜 된 길을 통해 집으로 간다는 아주 대단한 결정을 내렸지. 내가 2달도 채 전에 사슴과 부딪히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적금을 날려먹었던
바로 그 도로였어. 완전 사슴들의 만남의 광장이 따로 없었어. 아무튼 나는 제한 속도의 절반 정도로 그 도로를 달리며 하얀 꼬리를 가진 4발 달린 악마들을 피하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 그때 다가오는 차 헤드라이트가 내 눈에 직격하기 시작했어. 적어도 반마일은 떨어져 있었지만 하이빔이 켜져 있었고 아마 트럭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다 차 앞으로 기어나온 털 달린 과속방지턱 놈들을 피하지 못하는 건 사양이었기에 최대한 그쪽으로 눈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느라 제대로 보진 못했어.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내가 제대로 추측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건 픽업 트럭이었거든. 하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던 게 아니라 비상등을 깜빡이며 갓길에 서 있었어. 나는 사슴과 충돌한 흔적이 보이길 기다리며 속도를 더 줄였어. 예를 들자면 우그러진 그릴, 금간 유리창, 날아간 백미러,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슴의 시체 같은 걸 말이야. 그런데 내가 픽업 트럭 옆에 도착했음에도 여전히 트럭엔 아무런 손상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막 헤드라이트 불빛에서 벗어난 나는 트럭이 말 운송용 트레일러를 끌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어. 트럭의 비상등과 함께 트레일러 꽁무니로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거 보니 배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했지. 나는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창문을 내렸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트럭은 비어 있었어. 저기요. 내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 그때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누군가 그릇을 뒤집어 바닥에 반복적으로 내려치는 소리 같았고, 그 소리는 트레일러 뒤에서 들려왔어. 앞유리창을 내다보니 트레일러 뒤쪽 손잡이에 매듭이 엉성하게 엉겨있는 게 보였어. 밧줄의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잡이에 묶인 매듭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어. 나는 차를 살짝 앞으로 몰고 가 트레일러 모퉁이 뒤를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만 자세히 살펴본 다음 나는 놀란 게 바보처럼 느껴졌어. 밧줄은 말에 고정된 마구로 이어져 있었어. 커다랗고 갈색의 동물이 도랑 가까이 서서 트레일러 뒤쪽으로 밧줄을 늘어뜨린 채 발굽으로 땅을 긁고 발을 구르고 있었고,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나를 쳐다보고 콧김을 내뱉더니 다시 발을 굴렀어. 아마도 내가 녀석을 자극하고 있던 거라 생각한 난 어차피 반경 수마일 내엔 다른 차도 없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의 전조등을 껐어. 녀석은 계속 발을 굴렀어. 나는 발굽 주변의 땅을 보았어. 눈이 뒤엎어져 있었고 말발굽이 흙으로 된 갓길을 파헤쳐 놓은 게 보였어. 녀석은 오랫동안 밖에 나와 있었던 거야. 저기요. 도랑 건너편 어두운 들판에서 대답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다시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 내가 다시 말을 바라보자 녀석의 코에서 콧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말발굽과 그 주변의 땅을 바라보았어. 내가 보이스카우트는 아니지만 쌓인 눈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추리하기 쉽게 만들어주었지. 트레일러에서 발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어두운 붉은 불빛 아래에서 나는 트레일러 옆 부츠 발자국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그 흔적은 운전석으로부터 나온 게 분명해 보였어. 발자국은 돌아서 트레일러 뒤를 따라가다가 붉은 불빛 아래를 지나 도랑 안쪽으로 향했고, 그리고 도랑에서 같은 부츠 발자국이 발굽의 자국과 함께 이쪽으로 올라왔어. 아마도 그 말이 근처 헛간이나 목초지에서 뛰쳐나왔고 부츠의 주인은 녀석을 찾아 여기로 왔던 것이었겠지. 내 내면의 콜럼보 반장이 활약했던 순간이었어. 그리고 나랑 가까운 쪽 트레일러의 옆면과 말 사이의 공간에서도 부츠 자국이 보였지만 직선으로 나 있진 않았어. 마치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다녔거나 발을 바꿔가며 좌우로 점프했던 것 마냥 사방에 나 있었고 사방을 가리키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발자국에는 다른 자국이 섞여 있었어. 새로운 발자국은 평화의 상징의 안쪽과 비슷해 보였어. Y 모양으로 갈라진 부분에서 선이 하나 더 나와 있었는데 그 선은 나머지 갈래보다 2배는 길었고, 이렇다 할 발바닥이나 뒤꿈치 같은 건 없었지만 발가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두꺼웠어. 두께가 적어도 6cm는 넘었지. 그리고 뒤쪽으로 뻗은 것 포함 각 발가락의 끝부분이 닿은 눈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었어. 자국이라기보단 갈라진 틈새처럼 생겼어. 마치 날카로운 발톱 자국 같은. 이 발자국은 부츠 자국처럼 뒤엉켜 있었지만 도로 쪽에 더 치우쳐져 있었어. 그 자국을 만든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부츠를 신은 사람은 운전석으로 돌아가려면 그것을 지나가야 했을 거야. 그 뒤엉킨 발자국으로부터 뻗어나온 부츠 발자국이 넓은 보폭으로 일직선을 그리며 빨간 불빛 바깥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 어둠은 1마일 밖에 있는 가로등까지 계속될 터였어. 그 또 다른 발자국은 부츠 발자국에 섞여 똑같은 선을 따라가며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다른 말로 하자면 따라갔다는 거지. 그 발자국의 보폭은 적어도 부츠남의 보폭만큼 넓었어. 나는 여전히 분명하게 흥분해 있는 말과 트레일러 바로 뒤에 있는 발자국을 한 번 더 훔쳐봤어. 눈은 하얗고 트레일러에 깜빡이는 불빛은 빨간색이어서 불빛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눈도 당연히 빨간색으로 보였지. 그러나 군데군데 다른 채도의 붉은 얼룩이 분명히 보였어. 거기에 희미한 빛과 말의 어두운 털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려웠지만 몇 개의 긴 선이 녀석의 옆구리를 따라 반짝이고 있었던 것 같아. 난 내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탐정 놀이를 하기 위해 여기 머물러봤자 득될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난 트레일러, 트럭, 그리고 발자국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어. 나는 전조등을 다시 켜고 슬슬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말은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 맹세하는데 그 말의 표정은 하루 종일 땡전 한 푼 받지 못한 노숙자의 망연자실한 표정이랑 한없이 닮아 있었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나는 길가에 난 그 정체불명의 발자국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 빨간 불빛의 경계에서 3m 지나 또 다른 몸싸움이 있었어. 두 종류의 발자국이 한데 뭉쳐져 있었고 짙은 분홍색 눈이 몇 군데 분명하게 보였으며 그 너머로는 부츠의 발자국만이 나아갈 뿐이었어. 반면 한쪽에는 대략 인간 크기 정도의 훨씬 커다란 자국이 나 있었어. 그 몸통 자국의 양옆으로 무언가의 형상이 남아있었어. 폭이 넓고 다소 주름져 있었는데 마치 아이가 눈 속에 누워서 남긴 재킷 자국 같았어. 몸통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서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처럼 끌리는 자국이 남아있었고 또한 갈비뼈 형상처럼 울퉁불퉁했어. 그냥 지나가면서 봤을 뿐이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맹세하는데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한두 군데 다른 점만 빼면 그것의 모양은 눈천사의 그것과 아주 비슷했어. 나는 계속 움직이며 약간 속도를 올렸지만 눈과 얼음 위에서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여전히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었어. 세 발가락 달린 발자국이 그 커다란 자국에서 나와 다시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겨우 수십 센치 이어진 끝에 그 발자국은 그냥 끊겨 있었어. 부츠 발자국은 그 후로 12m는 넘게 이어져 있었지만 그 다음 그 발자국 역시 끊어져 버렸고 이 시점에서 나는 멈춰야 했어. 정말로 멈추고 싶어서 멈추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본 게 맞나 확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멈췄다고 해야 하나? 두 세트의 발자국. 하나는 인간, 하나는 비인간. 둘 다 갑작스럽게 끊어졌고 진로 변경의 흔적이나 땅 속으로 파고든 흔적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고 순수한 손대지 않은 눈이 사방에 내려앉아 있었어. 그때 내 뇌 속에 무언가가 헛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보고자 나는 다시 한번 트레일러와 트럭 쪽을 돌아봤었는데 거기에서 난 깜빡거리는 붉은 후광에 비춰진 말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어. 그리고 그 트럭 앞의 도로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 그건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어. 트럭의 후미등 역시 지면을 향해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며 출렁거렸어. 마치 트럭에 잠시 동안 하중이 실렸던 것 같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레일러가 아주 살짝 흔들렸어. 이제 말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어. 녀석은 트럭과 트레일러 위에 검은 공간, 트레일러 지붕 위 빛이 닿지 않는 지점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말은 내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 처절하게 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어. 나는 엑셀을 밟았고 타이어가 잠시 미끄러지다 그립을 잡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8점짜리를 경험했던 이야기였어. 집으로 가는 길에 도랑에 미끄러져 들어갈 뻔한 적이 몇 번인지 정말 셀 수도 없었지. 한 번은 차가 옆으로 흐른 적도 있었지만 약간의 운과 오늘 밤 이 도로에서 고립되지 않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차를 컨트롤해왔어. 지금 난 내 차고로 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앉아
내 고장난 원격 차고문이 작동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10점짜리 순간을 경험하는 중이거든. 현관의 불빛이 내 집 한쪽 지붕의 일부를 비추고 있고 내 주변엔 손대지 않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하지만 지붕의 그 작은 모퉁이에서 나는 그 완벽한 눈에 찍혀 있는 한 쌍의 자국을 희미하게 알아보았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너희들한테 묘사할 필요도 없겠지. 현관문은 약 12m 떨어져 있어. 고작 12m. 오늘 밤은 차에서 잠을 자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야.